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 바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는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자녀나 주변 젊은 세대들이 대기업만 고집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까지 중소기업은 피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제 왜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은 약 8,500만원, 중소기업은 3,500만원 수준으로 무려 2.4배 차이가 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지금 받는 월급의 차이가 아니라 평생 모을 수 있는 자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같은 대학, 비슷한 성적의 친구 2명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후에는 연봉 차이가 3천만 원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퇴직금, 연금, 자산 축적 기회까지 고려하면 3, 40년의 직장 생활 동안 그 차이는 수억, 심지어 수십억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을 생각해봐도 이 차이는 심각한데요.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중소기업 직원은 평균 47년의 연봉을 모두 모아야 하는 반면 대기업 직원은 약 19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면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고 결혼 후에도 평생 전세 살며 야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죠. 몇 년 전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들려온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회사가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홍보하자 호기심 많은 신입이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우린 하나의 가족이니 그런 세세한 금전적 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죠. 이 응답을 들은 후 교육에 참가했던 20여 명의 신규 입사자 중 15%가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대기업은 정시 퇴근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유급 휴가, 육아휴직, 건강검진,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어느 중소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주말 야근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지원자가 할 수 있다고 답하자 그럼 사축 인간도 될 수 있냐고 물었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축이란 회사와 가축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자신의 인생을 회사에 모두 다 바치며 회사의 가축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직장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또 근로계약서에는 9시에서 6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30분 일찍 출근하고 야근 한두 시간은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IT 개발자로 일하는 한 직원은 입사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이런 격차는 더 커졌는데요. 대기업들은 빠르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근무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죠. 어디 다녀? 라는 질문에 중소기업 이름을 대답하면 받게 되는 미묘한 시선이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70%가 자신의 직장을 말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201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소개했을 때 MC가 그래도 언젠가는 대기업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된 적도 있죠.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도 이런 현실은 드러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상이 5개 중 중소기업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공무원이 상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청년들의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의 높은 폐업률과 불안정성도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은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10개 중소기업 중 7개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2021년 10년 넘게 운영되던 한 중견 제조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45세 직원은 재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연봉이 절반 수준인 더 작은 기업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뉴스와 SNS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파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매일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직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 개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과 경력 개발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의 약 60%가 자기 개발 기회 부족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사내 교육 프로그램, 해외 연수, MBA 지원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죠. 실제 사례를 보면 2015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7년이 지난 2022년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는 회사 지원으로 MBA를 마치고 글로벌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한 반면 중소기업에 다니던 친구는 여전히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며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수적인데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인력 이탈을 가져오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개인당 업무 부담이 크고 이는 다시 이직률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작은 회사의 홍보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털어놓았죠. 저희 같은 규모의 업무량이라면 대형 회사에선 팀 단위로 처리할 일들을 제 어깨에 모두 짊어졌어요. 휴일에도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하고 그래픽 작업하고 홍보물 만들고 심지어 고객 불만까지 혼자서 해결해야 했죠. 이런 과도한 업무 집중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흔한 풍경이라고 해요. 또한 중소기업은 종종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기업에서는 열정 넘치는 새내기 직원이 업무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곤혹을 치렀다고 해요. 경영자가 아직 경험도 없는데 건의는 무슨 더 배우고 나서 의견을 내라는 식으로 일축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신입사원은 입사 보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런 수직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작은 기업들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취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죠. 또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경력의 함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경력직 채용 시 비슷한 규모의 기업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2022년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공고 중 약 40%가 대기업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2018년에 한 대기업에서 경력직 20명을 뽑는 공개 채용의 지원자가 무려 3,000명이 넘었는데 최종 합격자의 90% 이상이 다른 대기업 출신이었다고 해요. 중소기업 출신 지원자들은 비슷한 연차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죠.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취업을 늦추더라도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 쌓는 게 중요하다. 작은 회사라도 3년 버티면 길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죠. 요즘은 직장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워라밸이 중요한 거고 사내문화, 복지, 출퇴근 거리 같은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적어도 정시 출퇴근 보장, 명확한 인사 규정,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 등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열정페이, 가족 같은 분위기 등 젊은 세대에겐 거부감이 드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차라리 취준을 1년 더 하더라도 나는 중소기업보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큰 문제가 또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지인 추천 기반의 채용 문화가 만성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지인 찬스로 입사했을 때 처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나갈 사람은 나가게 되고 괜히 친분만 갉아먹는 결말이 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지인 채용이 현 직원들에게도 당연하게 인식되어 새로 누가 뽑혔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고부터 묻는 괴상한 회사 문화가 형성되죠. 그리고 누구의 백도 없고 잘난 구석도 없이 그냥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똘똘 뭉쳐있는 어떤 무능한 집단 외에는 모두 나가고 가장 무능한 자들이 지인 추천으로 계속 입사해 조직 내의 암덩어리를 키워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격차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 중 하나인 평균 올려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문제는 단순한 통계 왜곡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죠. 평균 올려치기는 실제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위층에 속하는 일부 계층의 삶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해요. 2022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한민국을 망친 최악의 문화라는 글에 이 개념이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이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배경에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자신의 현실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과도한 기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균 올려치기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파고들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보면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수십만 원 하는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들고 인증샷을 찍죠. 1년에 두세 번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기본으로 보여져요. 결혼할 때는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해와야 하고 차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것도 좀 좋은 차여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실상 저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이 60%밖에 안 돼요. 특히 젊은 세대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30대의 경우 집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면 30대의 4분의 3은 집이 없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보이는 서울에 25평 아파트가 있고 중형차가 있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되려면 상위 5%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소득과 직업에서도 평균 올려치기는 나타납니다. 인터넷에서는 월 500 이하는 아이 낳을 생각하지 마라 같은 말들이 돌아다니죠.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은 대략 312만 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평균 소득도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고소득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각자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해서 모든 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수입, 즉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는 4,500만 원은 벌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222만 원 정도를 버는 진짜 평범한 분들은 자신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는 그게 대한민국 대다수의 실제 소득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직업적인 면에서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정도의 일자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2024년 기준 14% 정도밖에 안 돼요. 2024년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89.1%로 집계되었죠.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인데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38.2%나 된다는 점이에요. 인터넷만 보면 죄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같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에서도 평균 올려치기는 대단한데요. 인서울 4년제는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2018학년도 기준으로 인서울 4년제 입학 정원이 7만 2천 명 정도인데 이때 고등학교 졸업생은 61만 명 정도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비율은 불과 11%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애매한 학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대학들도 상위 10% 안에 들어요. 문제는 이런 평균 올려치기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할 때 서울 25평짜리 집은 기본이고 프로포즈는 최고급 호텔에서 1,000만 원 이상 써야 하고 배우자의 직업은 최소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다녀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30대의 절반 가까이가 미혼 상태이고 특히 30대 남자는 미혼 비율이 이미 절반을 넘었어요. 심지어 이 미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예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도 속출하죠.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평범이나 평균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은 어떨까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 봐주고 여행 다니는 것이 평범한 노년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대학 잘 가는 자녀가 드물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녀가 드물고 결혼도 안 하려는 추세죠. 게다가 편하게 여행 다니려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8%대, 안 돼 있다고 답한 사람이 52%대를 차지하고 있죠. 노인 빈곤율도 40%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라는 현실이죠. 이 평균 올려치기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S에 매일 올라오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평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사람들에게 나만 뒤처지는 건가? 라는 열등감을 심어줘요.
특히 청년 세대 전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현상이 두드러지죠. 도태됐다는 좌절감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가진 것도 없고 준비도 미흡하다는 생각에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는 것?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죠. 그만큼 타인에게도 엄격해져서 배우자감에 대한 기준도 높아져요. 남자가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여자가 얼마나 준비해왔는지를 엄격히 따지면서 남녀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반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SNS는 그냥 구경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죠. 누군가 화려한 무대에 선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나는 그저 관람객이 되어 이를 바라만 보게 돼요. 심지어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가끔씩 있는 좋은 경험들만 골라서 SNS라는 무대에 전시해요. 그래서 미디어나 SNS에는 잘 사는 이야기만 노출되고 거기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평범하게 보이고 표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왜곡된 평균 인식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과도하게 상향 평준화된 평균값이 마치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 통계치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재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심한 좌절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심하게는 자기 혐오나 우울감을 불러오기도 해요. 남과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뼛속부터 자라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문화나 남의 눈치를 보며 자기 주제를 파악하려는 관성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이나 낙오자처럼 여겨지는 이 기묘한 상황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평균에 속지 말아야 해요. 진실은 평균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통계를 볼 때 평균값만이 아니라 중앙값과 분포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평균보다 위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평균을 알아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평범함을 까먹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인구의 상당수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미디어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죠. 비교 속에 갇혀있는 옥살이를 끝내고 각자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노인빈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서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아침 일찍 지하철역 주변이나 동네 골목길에서 무거운 카트를 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강추위에도 쉴 틈 없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하루라도 쉬면 그날은 굶어야 하니까요. 이것이 많은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평생 일했지만 지금은 손주들에게 용돈 한 번 주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과연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계신가?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바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 무려 43.4%에 달해요. 이는 OECD 평균인 13.5%의 3배가 넘는 수치죠. 비교해보면 노인빈곤율이 두 번째로 높은 라트비아는 32.7%, 미국은 23.1%, 일본은 19.6%, 그리고 프랑스는 단 4.2%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전체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인만 떼어놓고 보면 빈곤율이 급증하죠. 이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76세 이상 노인은 빈곤율이 52%에 달해 2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인 31.8%, 여성 노인 43.2%로 여성의 빈곤이 훨씬 심각하죠.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빈약한 연금제도와 노후 준비의 부실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이 빠른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었어요. 바로 현재의 노인 세대입니다.
현재 70대, 80대 노인들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청년이었던 시절에는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이미 중년이 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납부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최고의 연금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어요. 이것은 많은 한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 생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부모는 자식이 모시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가족 구성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빠른 고령화는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빈곤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노인 일자리입니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31.3%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의미의 활동적 노년이 아닌 생계를 위한 강제된 노동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 분류, 아파트 경비, 청소, 전단지 배포, 그리고 폐지 줍기 등이 노인들의 주요 일자리죠. 올해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 노무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난 76세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워 하루 5,000원에서 1만 원을 버는데 이것이 그녀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해요. 다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날은 굶어야 하니까요.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으로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서울의 평균 월세만 해도 50만 원이 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만으로는 주거비조차 해결하기 어렵죠.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2만 원, 기초연금은 33만 원 정도인데 통계에 따르면 노인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월 12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절반밖에 충당이 안 되는 실정이에요. 더구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셋째, 가족의 지원이 있지만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재살기 바쁜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이것은 많은 노인들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어려움을 숨기는 노인들이 많죠. 넷째, 일부 노인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서울시의 한 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노인들이 찾아오지만 예산과 자원 부족으로 모두를 도울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불행히도 일부 노인들은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매년 약 2,000명의 노인들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분명히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빈곤 완화 효과는 12%포인트로 기초연금보다 더 높았어요. 특히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꾸준히 낸 경우 빈곤 위험이 크게 감소하죠.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고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 많으며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청년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 세대는 급증하기 때문이죠. 2022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에는 당의 연도 수입으로 지출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 중 어느 방향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네덜란드의 다층적 연금 시스템입니다. 네덜란드는 노인 빈곤율이 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는 3층 연금 시스템 덕분이죠. 1층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 2층은 직장을 통한 직업연금, 3층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입니다. 특히 2층의 직업연금은 거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에도 근로 시절 소득의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도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2층과 3층의 가입률과 수익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둘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지만 노인 빈곤율은 19.6%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의료, 간호, 예방,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특히 개호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40세에서 64세 중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케어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셋째, 스웨덴의 적극적 노인 고용 정책입니다. 스웨덴의 노인 빈곤율은 11.3%로 낮은 편이며 노인 고용률은 높아요. 스웨덴은 연령차별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유연한 근무 형태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감액연금제를 통해 61세부터 연금을 일부 수령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진적 은퇴를 가능하게 해요.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촉진하죠.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적극적 참여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국의 노인 빈곤 해결 사례입니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금 급여를 대폭 인상했어요. 그 결과 2,527%였던 노인 빈곤율이 10%까지 떨어졌죠. 다섯째, 캐나다의 소득보장보조금입니다. 캐나다의 노인 빈곤율은 12.2%로 OECD 평균보다 낮아요. 캐나다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외에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보조금을 운영합니다. GIS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되며 최저소득 보장 기능을 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1970년대에 4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을 현재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임을 의미하죠. 2065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해 생산 가능 인구 1.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4.5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확대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서울의 한 대학생은 저희 세대는 취업도 어렵고 집 사기도 힘든데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연금을 내고 더 적게 받게 될 것 같아 불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 많은 노인들은 우리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버려지는 느낌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그렇다면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해요.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그리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죠. 특히 네덜란드나 캐나다처럼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해요. 스웨덴처럼 연령 차별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버산업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전수, 멘토링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처럼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개조 지원, 그리고 세대 통합형 주거 단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죠. 넷째, 세대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해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세대 통합형 복지 정책 등이 필요하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빈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누구도 노인 빈곤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노인이 행복한 사회,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술집 문화, 골프, 외식 활동이 크게 줄어든 반면 집콕 문화는 더욱 확산되고 있죠.
특히 나이트클럽이나 클럽과 같은 밤문화 공간들은 MZ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MZ세대의 주도로 만들어지던 힙한 동네 만들기 열풍도 지금은 잠잠해졌죠. 그리고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한 인기 관광지 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유행하는 특정 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특정한 유행 장소가 아닌 한강공원을 인기 관광지로 뽑았을 정도로 유행하는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쇼핑 역시 쿠팡,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고 밖에 나가 외식을 하는 대신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해결해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모임이 더 감소했으며 특히 소주와 맥주의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그만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와인 열풍, 위스키, 하이볼 유행도 지금은 시들해졌습니다. 유행에 따라 생긴 많은 와인 매장이나 술집 등도 점점 폐업하고 있는 추세죠. MZ세대들은 친구들과 만남보다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시청에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만나 교류하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요즘은 개인적인 엔터테인먼트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해졌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 축소를 원하는 경향이 59%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통이나 중간 소비 등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일자리 시장에서는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 백수가 120만 명에 달하고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죠. 그런데 기업들은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 단기간 근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취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그냥 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가와 생활비 상승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외식비나 식료품비 등 전반적인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밖에 나가서 소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월세와 같은 주거 비용 부담도 커져서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사이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발 관세 전쟁,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이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와 연애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동기도 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직장인의 60% 이상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놀랍게도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점이 눈에 띄죠. 또한 경제적 여유 없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급증하는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소비나 여가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또한 출산율 자체도 감소 추세로 들어서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2070년에는 인구가 3천만 명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인구가 줄고 초고령화에 접어들면 일하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극단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많아지면서 쓸 돈은 없어지며 그만큼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대체 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자동차,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기술 혁신은 관련 파생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광받는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자동화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산 분석가, 데이터 입력원, 세무대리인, 웹개발자 등 많은 직업이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번역가나 비서, 격리, 공장 근로자와 같은 직업들은 사라져가고 있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문제, 경제 활력 저하, 저출산 문제 등 여러 사회적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과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 요즘 한국 교육계에서 충격적인 현상으로 떠오른 7세 고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용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7세 고시라는 표현은 202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슬쩍슬쩍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혹은 부모들의 하소연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가 되었죠.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만 7세 시기에 이미 아이의 인생 경로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이 유치원,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과 입시 경쟁에 뛰어든다는 의미죠. 실제로 강남의 한 대치동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몬, 영어회화, 한자, 코딩까지 마쳤어요. 그래야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바로 선행학습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7세 고시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에요. 이 시기 아이들은 피아노, 미술, 발레, 수영 등 하루에도 여러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학원은 7세 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입학 자체를 선발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들이 고시처럼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고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수십 대 1의 경쟁률, 수년간의 준비, 그리고 한 번의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이죠. 그런데 지금 7살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입학 전 준비가 이런 고시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명문 중고등학교, 명문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대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이런 7세 고시 문화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의 유치원 선택도 초등학교 진학 후의 학원 루트와 연계해서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은 어느 학원과 연결돼 있고 그 학원은 어느 중학교와 연계되고 학교를 마치고 어느 학원에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는지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7세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대치동 기준으로 7세 아이들은 평균 3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니며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일과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유치원 등원, 12시 하원, 1시부터 영어학원, 3시 피아노, 5시 수학 선행학습, 7시 집에서 독서 및 숙제, 9시 취침. 이게 7살 아이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겉보기엔 똑똑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정서적 피로감, 사회성 결핍,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심리 전문가들은 7세는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시기인데 이걸 무시하고 입시 중심의 학습만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심리가 이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요. 7세 고시의 진짜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학원에 보내야 좋은 루트를 탈 수 있는지, 어떤 교재를 써야 선행이 효과적인지, 어디까지 공부시켜야 초등 입학 때 상위권이 되는지 등 이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실행하죠. 실제로 엄마들 사이에는 비공개 커뮤니티나 단톡방이 있어서 최신 입시 정보, 학원 커리큘럼, 교사 평판 등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입시 컨설팅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점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갑니다. 내 아이 성공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의 감정, 성장, 삶의 리듬은 무시되기 일쑤예요. 그러나 7세 고시에는 무서운 현실이 숨어있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목격된 장면에는 6살짜리 아이가 영어 단어장을 들고 울먹이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너 이거 외우지 않으면 좋은 유치원에 못 가. 그럼 좋은 초등학교도 못 가고 나중에 좋은 대학도 못 가.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의 눈에는 이미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살 아이들이 모인 학원 입학 시험장 앞에서는 아이들은 엄마에게 가기 싫다고 말하며 울고 있는데 엄마들은 들어가라며 마치 대학 입시처럼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착해야 돼, 할 수 있어라며 격려하는 말 같지만 실은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학원 시험에 붙기 위해 다른 학원을 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7세 고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7살 아이에게 합격과 불합격의 경험을 너무 일찍 겪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시험에 떨어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실패자다. 엄마에게 미움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합격 불합격에 노출되면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20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던 한 전문가는 너무 어렸을 때 이런 합격 불합격에 노출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공부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떨어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붙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붙었다고 해도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많죠. 7살이라는 건 정말 가치관과 많은 것들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공부에 질려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7세 고시는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기 교육 덕분에 영어를 더 빨리 익히고 수학 개념을 일찍 배우고 읽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성장한 아이들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고 해요. 오히려 일찍 학습을 시작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거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꾸준히 학습했는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교육은 어떨까요? 핀란드는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7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대신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독일에서는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는데 이는 아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학습보다는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죠. 핀란드의 한 교사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을 가르쳐요. 즐겁게 하는 일은 결국 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강요받은 일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잘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7세 고시 현상의 배경에는 철학의 부재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몸 쓰는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며 공부를 강조하죠. 이런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는 평생 몸 쓰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오직 권력과 돈만 추구하는 현상도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돈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경제적 성공을 이루면 그게 곧 행복일까요?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이 되면 그게 행복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해요. 목적주의, 즉 어떤 목표만을 위해 모든 과정을 희생하는 교육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나 이제 의사가 됐어. 10억 벌었어. 그 다음엔 뭐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텐데 지금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유효할까요? 지금 부모들이 설계하는 아이의 로드맵은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의사가 되면 좋으니까, 안 되면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20년 후에도 계속될까요? AI 시대가 오면서 많은 직업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AI 의사가 허가를 받아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죠. 미래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빨리 습득하는 능력보다 창의성,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성장 시대의 성공 방정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건 내 아이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7세 고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조급하고 경쟁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한 박자 쉬어가는 용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교육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달리면 정작 중요한 중고등학교, 대학 시기에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빠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이 아이에게 맞는 길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그리고 지금 아이의 교육을 고민 중인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국적다면 버려지는 한국 남자들, 그리고 한국 국제결혼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죠.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해요.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죠. 하지만 이 결혼의 배경에는 단순한 사랑만이 아닌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결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로 떠난 젊은 여성들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졌죠.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남성들을 위한 국제결혼을 적극 지원했고, 중개업체들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지에서 신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결혼의 약 3.5%가 국제결혼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약 7에서 10%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10년 한국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국제결혼 사례는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건수의 27.4%에서 41.4%에 달했죠. 국제결혼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대부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중개업체는 호텔에 여성들을 줄 세우고 상품처럼 소개하며 신랑이 신부를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남성들은 결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결혼 생활에서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죠. 국제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체 수수료, 신부 측 가족에게 지급하는 신부값, 결혼식 비용, 한국 입국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이상이 소요돼요. 2013년 기준 국가별로 베트남은 1,000만 원, 필리핀은 1,300만 원,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2천만 원이었죠.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예요. 또한 맞선 과정도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4-5일 현지 체류 기간 중 여러 여성을 만나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요. 사실상 깊은 대화나 이해 없이 외모와 첫인상으로만 평생의 반려자를 결정하는 셈이죠.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예요. 많은 한국 남성들은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 신부들도 자신만의 꿈과 기대를 가진 개인입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배려심 넘쳤던 남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아내는 점점 외로워지고 한국 남편은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도 큰 문제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 쉽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생활 습관의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 되죠. 음식 문화 차이,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 사소한 문제들이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갈등들이 쌓이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후 이혼율은 일반 부부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 2-3년 차에 가장 많은 이혼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 시기가 바로 국적 취득 시점과 겹치죠.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보다 8.3% 크게 늘었습니다. 이 증가율 8.3%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어요. 즉,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대부분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게 확실하죠. 캄보디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23년 한국인 여성과 캄보디아 남성의 결혼 143건 중 141건이 재혼으로 무려 98.6%의 한국인 여성이 재혼인 경우였어요. 이 경우도 사실은 실제 한국인 여성이 아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캄보디아 여성이었던 것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베트남 여성은 47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 결혼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 국적 취득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녀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60대 중반의 김 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정착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국적을 취득한 바로 다음에 가출을 했고 이후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혼자 시골에 남게 됐어요. 그녀는 도시에 있는 같은 국적의 공동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경기도에 사는 박 씨의 사연도 있습니다. 8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박 씨는 아내가 국적을 취득한 지 3개월 만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나중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돈만 엄청 많이 써버린 셈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씨의 친구 2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한국 남성이 키르기스스탄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결혼 후 곧바로 사라졌고 결국 그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국제결혼 시스템은 상업화된 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중개업체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약속으로 양측을 속이며 빠른 계약 체결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죠.
또한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예요. 많은 외국 신부들이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적 취득의 용이함이에요.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국인 배우자는 간이 귀화 제도를 통해 소득이나 한국어 능력 검증 없이도 비교적 쉽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결혼 이외의 경로로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데 영주권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약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기업 투자 비자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하죠. 그렇기에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 위장 결혼이 판치는 것이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비자 걱정 없이 고향에서 버는 돈의 수배에서 수십 배를 벌 수 있고 고향에 있는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보호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가지 희망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2010년대 들어 불거지는 국적 먹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적 먹튀 외국인의 한국 국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984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으나 2024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즉, 혼인 무효가 인정될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하는 국적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죠.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2009년 한 중개업자가 26명의 캄보디아 여성을 동시에 한 명의 한국 남성에게 소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새롭게 도입된 규정에 의하면 만 50세를 넘긴 한국 남성들은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이 제한되며 경제적 요건도 강화되어 매월 약 2,5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결혼 신청 자체가 가능하게 되었죠. 또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도입했는데 1급 이상을 취득해야 결혼이 가능하죠. 필리핀도 자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일체 영리, 비영리 목적의 결혼 중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자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인 외국인도 형사처벌 및 강제 추방 후 입국 금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국제결혼 부부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요. 첫째,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둘째, 경제적 관계가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시해요. 셋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경제적 거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부부들은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현재 한국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해요. 허위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결혼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결혼 전에 이루어져야 하죠. 셋째, 국적 취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간이귀화가 가능한데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되 진정한 국제결혼 가정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해요. 넷째,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을 문제나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국적 따면 버려지는 한국 남자들, 한국 국제결혼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피해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예요. 국제결혼은 단순한 거래나 계약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이해, 진정한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 있죠. 국내 여행은 비싸서 못 가겠다. 차라리 해외로 가는 게 낫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들리고 있죠. 과연 이런 현상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인의 국내 관광 지출은 9조 93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한 수치죠. 더 심각한 부분은 이런 감소세가 2023년에도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2년 연속 국내 관광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제주도의 타격이 가장 컸는데요. 제주도 지출은 무려 19%나 급감했으며 방문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강원도, 부산 같은 주요 관광지들도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 같은 시기 외국인 입국자는 18% 증가했고 관광 지출도 10.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도 6% 증가했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물론 고물가, 고금리,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여행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큐를 통해 성인 6,3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72%인 4,561명이 갑자기 올리는 바가지 숙박요금 때문에 여름휴가철 국내 여행이 꺼려진다고 답했죠. 특히 성수기가 되면 두세 배씩 오르는 숙박비는 많은 국내 여행객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내 숙박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해야 하는 거냐며 한철 장사하지 말고 사계절 장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국내 여행지 성수기 때는 숙박비 포함 평소보다 3배 이상 비싸져서 차라리 해외가 나을 지경이라며 비성수기 때는 관리를 안 해서 흉물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죠. 실제로 숙박비는 20대에서 6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국내 여행을 기피하는 일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17%는 성수기 유독 비싸지는 음식값을 국내 여행 기피 이유로 지목했죠. 거기다 관광지 자릿세 징수, 관광지 주차난, 주차장 자리 선정 같은 문제들도 기피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여행의 또 다른 단점은 코스가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명하다는 관광지에는 거의 다 비슷한 케이블카, 흔들다리, 벽화마을 각종 리단길 등 천편일률적인 관광지가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인스타 감성의 네모난 포토존, 뷰 좋은 카페와 비싼 커피가 주된 여행 코스가 되었죠. 심지어 지역 축제라고 가보면 여기저기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엄청나게 비싼 바가지 요금에 질 떨어지는 음식들, 그리고 너무 올드한 느낌의 축제가 사람들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역마다 색이 달라야 관광도 늘고 재미있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비슷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많죠. 국내 여행의 또 다른 문제는 한두 번 가면 끝나는 곳이라는 인식입니다. 숙소는 예뻐졌지만 주변에 즐길 콘텐츠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재방문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죠. 돈 없어서 해외여행 간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 네티즌은 비수기 주말 국내 글램핑 1박 가격이 40만원대라 포기하고 지난 5월 중국의 개인 수영장 딸린 특급 리조트로 1박 20만원에 다녀왔다고 말했죠. 다른 네티즌도 제주도 2인 기준 숙박, 교통, 음식 포함하면 인당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동남아로 가면 인당 20만원 정도라며 각종 레저 활동에 음식값 안 아끼고 컨디션 괜찮은 숙소에서 묵으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굳이 내 돈 내고 한국에서 푸대접 받으면서 여행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성비가 핵심입니다. 같은 돈을 썼을 때 얻는 만족도가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높다고 느끼는 것이죠.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에 큰 제한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 제한이 풀리기 시작했고 2023년 1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폭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에 터미널까지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려면 최대 4시간까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특히 2023년 1월 이후로는 자발적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자영업자나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10명 중 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다녀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먼저 여행객들은 시간과 비용에 비례하는 경험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즉, 돈과 시간을 들인 만큼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해외는 더 넓은 선택지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는 한두 번 가면 끝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행 트렌드는 노노멀을 추구합니다. 스카이스캐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86%가 비교적 덜 알려진 여행지 방문이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식사 같은 특별한 경험을 위해 여행 예산을 늘리거나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죠. 그리고 쇼핑이나 스포츠 이벤트 참가보다는 현지 문화 경험을 위해 돈을 지출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이스캐너의 제시카 미는 한국인은 여행에 열정적이고 저렴한 동시에 특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을 추구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모험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죠.
일본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대신 일본 여행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1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23만 1956명이었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난 수치죠. 반면 같은 기간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은 약 13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6%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엔저 현상입니다. 엔화는 2023년 5월 950원대로 내려온 뒤 지난해 2월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80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지만 여전히 몇 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한국 물가와 비교했을 때 일본 여행의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음식 가격의 경우 저렴한 음식과 식당은 한국보다 19% 정도 낮고 빅맥 지수로 보면 한국이 4.2달러, 일본이 3.2달러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일본이 확실히 싸다는 말이죠. 그래서 먹으러 일본 간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의 먹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미슐랭 가이드를 보면 파리보다 도쿄의 별 숫자가 더 많을 정도죠. 그리고 일본 관광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1위인데 그중 80% 이상이 재방문객입니다. 한번 가보고 매력을 느껴 계속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본은 지방색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강합니다. 봉건제 시대의 영향으로 각 지방마다 특색이 뚜렷하고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 지방 독특한 특색이 많이 발전했죠. 한국은 어딜 가나 비슷한 느낌이지만 일본은 다 다른 느낌의 여행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것이 일본 여행의 큰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는 일본 내에서도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곳으로 심지어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은 일본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등 각 지역을 여행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다가 현재 일본은 관광업에 대한 국가적 의지도 강합니다. 2006년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며 관광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에는 4천만 명, 2030년에는 6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실제로 2024년에는 3,500만에서 3,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고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0.6%에서 2024년 1.6, 1.7%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이후에는 1.2조 엔을 투자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대비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죠. 비싼 국내 여행을 2번 갈 돈으로 해외여행을 1번 가겠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국내 여행만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령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사라져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가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 세대가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될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쓰나미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불과 10년 뒤인 2034년에는 이 비율이 29%, 2050년에는 무려 40%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0.1%씩 고령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니 노인 천만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되었죠.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19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교실마다 아이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신생아 울음소리가 사라진 조용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는 0.78명,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예측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2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첫째,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면서 생산활동 인구, 즉 나라의 엔진이 약해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축률도 감소하게 되죠. 저축이 줄면 기업에 투자할 돈도 줄어들고 결국 경제의 생산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게다가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소비를 덜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 시장 침체를 가져오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면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 20에서 30% 정도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 동네의 카페, 식당, 의류 매장 중 3분의 1이 문을 닫는 상황을 말입니다. 둘째, 의료비와 복지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42%가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로 사용됐고 65세 이상 1인당 연 의료비는 40대의 3배에 달하죠. 심지어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죠. 셋째, 고령화는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줍니다. 고령층이 의료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줄이고 집 같은 실물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죠. 실제로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지방은행 지점이 대거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넷째, 젊은 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양비의 증가죠. 부양비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어린이의 수를 말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는 21.7명이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2067년에는 이 수치가 10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죠. 현재의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 30대인 청년들이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의 청년들,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죠. 다섯째, 노동 생산성의 하락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능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경험과 지혜는 증가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는 전체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IT 기업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회사의 핵심 인재였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일찍 퇴직을 선택했고 그가 가진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었죠.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 즉 지금의 청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미 많은 20, 30대 청년들은 내가 낸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불만을 가진 청년이 81%,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청년이 55.5%에 달하죠. 누구를 위해 돈을 내는지 모르겠다는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2, 3배 이상 오를 수 있죠. 현재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09%이지만 미래에는 15에서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도 있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집니다. 지금도 청년 취업이 어렵지만 미래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또한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이중부담을 지게 될 것이죠.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니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죠.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셨는데 연금이 너무 적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거든요. 교육비, 주택대출, 생활비에 부모님 용돈까지. 솔직히 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도 예상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죠. 노인 세대는 더 많은 복지와 연금을 요구할 것이고 젊은 세대는 과도한 부담에 반발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혐오와 젊은이 혐오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고령화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요.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상품 혜택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프랑스 등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요. 또한 은퇴 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이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체계를 공정하게 개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에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보험료율 조정, 급여 수준 조정 등 어렵지만 필요한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뿐입니다. 넷째, 실버 산업 등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 의료, 여가, 금융 등 실버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50세 이상만 모인 커뮤니티, 노인 e스포츠팀, 근력 서포트 제품, 고령자 식사 배달 등 실버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산업을 키운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물론 이민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지만 적어도 논의의 테이블에는 올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볼까요? 첫째,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3,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해야 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재무 설계사는 30대부터 월 소득의 최소 20%는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조언하죠. 둘째, 평생 교육과 직업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직장, 한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지만 건강 수명은 73.1세로 약 10년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일찍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게 될 거예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한 마을에서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식이에요. 참가자 중 한 분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2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취업, 해외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또한 기술의 변화에 둔감하지 말고 AI, 데이터, 글로벌 비즈니스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한국만 바라보는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는 분명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일단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사회, 개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해야 해요. 또한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젊은이는 서로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사회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노년기를 황혼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지금의 선택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MZ세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대체 MZ세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표현으로 대략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나이대를 의미합니다. 국가마다 이 구분이 조금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보통 1980년부터 2010년생까지를 MZ세대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죠. 특이한 점은 MZ세대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따로 구분하며 이런 식으로 합쳐 부르지 않죠. 왜 이런 단어가 생겼을까요? 일각에서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만든 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실제로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MZ세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대 어느 세대보다 화려한 이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습니다. 외국어 실력부터 풍부한 경험, 국제적 시각까지 두루 갖춘 인재가 많죠. 둘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온라인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는 세대입니다. 최신 기기와 앱을 직관적으로 습득하며 기술 변화에 물 흐르듯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셋째, 자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독립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만족과 성취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넷째,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즉각적인 성과와 보상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다섯째, 즉각적인 인정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칭찬과 보상이 적시에 주어질 때 더 큰 동기부여를 느끼는 특징이 있죠. 여섯째, 직업을 삶의 전부가 아닌 자아 실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경력보다 개인 생활의 질과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이죠. 일곱째, 위계질서보다는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인정을 중요시합니다. 직급이나 나이가 아닌 실력과 성과 중심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죠. 여덟째,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외부의 간섭을 꺼립니다.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홉째,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열째, 겉으로는 멘탈이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립니다. 쉽게 무너지는 면도 있죠. 11째,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12째,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13째,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지금 여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14째, 존중과 배려를 기본 가치로 여기며 권위적인 소통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도 머물기보다 이직을 선택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죠. 15째,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보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죠. 16째, 소통 방식이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돌려 말하는 것보다 바로 핵심을 짚는 것을 선호하죠. 마지막 17째, 부모 의존적인 면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의 영향도 있죠. MZ세대는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희생을 꺼리는 엄청난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리더 없이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같이 사는 법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동떨어져 보이는 정치에는 관심도 적은 편이고요. 일부에서는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일 안 하고 즐기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MZ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한편으로는 규정된 정답을 거부하고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길이 안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MZ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끈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듣습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MZ세대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업의 충성도나 직원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회사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과잉 시대에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뿐입니다. 또한 MZ세대는 위에서는 기성세대가 누르고 아래 세대에서는 화려함과 당당함으로 중무장한 어린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해요. 특히 30대들은 더 괴롭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나면 무기력증이나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MZ세대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특히 MZ세대 중에서도 핵심 인재들이 한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매우 똑똑하고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세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나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고 장악한다면 MZ세대가 세상을 이끌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일하는 인구의 4분의 3가량이 MZ세대로 채워지면서 사회와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고 MZ세대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MZ세대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죠. 800명이 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 관련 설문에서 드러난 바로는 압도적 다수가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응답했어요. 이처럼 MZ세대는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도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Z세대는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또한 전자기기 사용이 의외로 서툰 면도 있습니다. 복사기나 스캐너 같은 사무용 전자기기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지 못해 위축되는 테크쉐임을 겪는 경우도 있죠. Z세대는 처음 접해보는 기기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묻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형식을 갖춰 이메일 보내는 방법도 모르는 Z세대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들은 SNS와 같은 비공식적 소통에는 익숙하지만 공식적인 비즈니스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MZ세대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쓰이는 이 용어는 사실 학술적인 논의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억지 밈이 언론 및 정치인의 오남용과 기업 마케팅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는 비판도 있죠. 기술과 문화가 급변하는 시대의 10대부터 40대까지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하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는 마치 40대 중후반부터 80세까지를 하나의 세대로 싸잡아 틀딱 세대로 프레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어요. MZ세대라는 단어의 범위가 자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매체나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MZ세대를 향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집단 동질성 편향으로 기성세대가 MZ세대를 모두 똑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MZ세대니까 전자제품에 익숙하고 SNS와 최신 유행에 민감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성의 존중이 강조되고 가치관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MZ세대 내부에서도 가치관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MZ세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도 문제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플랫폼에서 요즘 MZ세대 특징, MZ세대 신입 특징과 같은 타이틀로 MZ세대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콘텐츠가 많이 퍼져 있죠. 이런 콘텐츠들은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는 모습, 하루 종일 헤드폰을 끼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MZ세대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MZ세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며 불필요한 세대 갈등만 조장할 뿐이에요. MZ세대는 분명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MZ세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며 한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고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처럼 될 거다라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IMF는 2%대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죠.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1%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수적이고 신중한 한국은행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는 점이에요. IMF 위기나 코로나 같은 특별한 충격 없이 평년처럼 2년 연속으로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인하하는 깜짝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도 높고 물가도 비싸고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금리를 내린 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GDP 성장률은 내년에 3.3%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선진국은 성장률이 낮은 게 맞지만 문제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어요. 항상 OECD에서 우등생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최하위로 밀려난 거죠.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이는 일본이 가장 심각했을 때의 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2067년에는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4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고령화 속도죠.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10년 전만 해도 구인 광고를 내면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2달 동안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토로하셨어요.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인구 절벽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입니다. 내수 침체 문제도 심각해요. 보통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로 버티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어렵죠. 내수 규모가 크지 않고 돈을 쓸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돈을 버는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돈 쓸 사람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도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이 늘고 있고 청년 실업률과 구직 단념자, 은둔형 외톨이 같은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요즘 애들 돈 엄청 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소비가 양극화되어 잘 쓰는 한쪽만 부각된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평균 2%대였던 소비 증가율이 최근엔 1%대로 주저앉았죠.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율이 이미 너무 높아서 빚을 더 내기도 어렵다는 점이에요.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내수 기업들의 성장이 멈추고 기업들은 임금을 동결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비의 정체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내수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국은 원래 내수가 부족한 부분을 수출로 메꾸면서 성장해왔어요.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서 낙수 효과가 발생했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 소비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기업들이 번 돈을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고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한국에서는 낙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투자가 이동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제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가 이제는 중국을 거쳐 미국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해외 투자는 인재 유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고급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감도, 일자리도, 인재도 외국으로 뺏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부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누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기업들이 번 돈도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재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냥 기업을 탓할 수만은 없죠. 한국이란 나라가 성장이 멈췄고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는데 희생적으로 투자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려고 해도 세금이 부족해요. 이미 심각한 세수 부족이 시작됐고 얼마 전에는 R&D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있었죠. 앞으로 세수 부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는 늘고 세금을 내줄 생산 인구는 줄고 있으니까요. 결국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써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점이에요. 양극화만 심해진 거죠. 서울과 강남만 좋아졌을 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라는 게 명확하고 지역 간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죠. 이자가 낮아지니 빚을 내서 가게를 차리고 힘들 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구조가 됐어요. 문제는 민간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양산됐다는 거예요. 사줄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만 많아진 거죠. 그래서 힘든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건강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구 축소와 내수 정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결국 정부가 돈을 풀긴 했지만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원 분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도 장기적인 둔화가 전망되고 있어요. 미국 빼고 다 힘들다고 할 정도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수출이 잘 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 시대가 오면 관세 인상, 보호무역, 무역전쟁 같은 것들이 심화될 수 있고 글로벌 무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강하게 올린다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죠. 한국은행은 이런 일시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분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공장도 빼고 투자도 줄이고 있어 중국도 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요. 중국산을 안 사려는 추세죠. 중국은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의 성장이 중국의 성장에 의존해왔다는 점이에요. 중국이 꺾이니 우리도 꺾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제 우리의 주요 고객에서 최대 경쟁자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과 겹치는 게 너무 많죠.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덤핑 물량을 엄청나게 풀어서 우리 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덤핑으로 한국 대기업들의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내수 기업, 대기업은 수출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수출 부진은 결국 대기업의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자본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있죠. 국내 주식 시장은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아서 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장률이 안 좋은 나라가 되니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을 안 사게 되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 힘들어지고 상장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개인과 기업이 서로에게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기업은 내수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은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지 않는 악순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 자본이 돌지 않게 된 거죠. 이게 저성장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보다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기업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성공을 위해 도전하고 투자하고 빚을 지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도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고용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임금이 동결되고 부양비는 증가하는데 적게 벌고 버는 건 다 뜯기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집단 무기력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본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됐고 투자할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인재도 자본도 투자를 거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가장 비판받은 것 중 하나는 정치권의 우유부단한 대응이었어요. 일본은 버블 붕괴 초기에 과감한 구조 조정과 개혁을 시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문제가 장기화됐죠.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정치권은 근본적 개혁보다는 임시방편적 대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특히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대립 구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일본이 아베노믹스와 같은 과감한 정책을 시도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개혁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기 전,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둔화되기 전에 과감한 구조 개혁을 시행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근시안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경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죠.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한국은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일본도 극복하지 못한 이 저성장 함정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고 무기력한 사회로 가는 흐름을 막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죠. 과연 한국의 정치가 이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